안녕하세요. 요즘 흐린 날씨들이 계속되면서 마음이 이유 없이 처지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또 보고 싶은 그런 감성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네요. 흐린 날에 특별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터프한 성격이 매력적인 저의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 곧 비가 쏟아질지도 모르니 막걸리를 미리 마셔줘야 한다며 김치전을 맛있게 부쳐 먹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그렇게 막걸리 한 잔을 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씨가 맑게 개는 날이 참 많았었는데 요즘은 흐렸다 하면 어김없이 비가 내려주니 눅눅한 날씨가 싫으면서도 신기하기는 합니다. 저는 지금 결혼 6개월 차의 풋풋한 새신랑입니다. 아내와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며 회사에서는 든든한 직장 동료로 집에서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한참 행복하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사진 촬영에 취미를 두었다가 대학 졸업 후 평소 좋아하던 잡지사에 들어가기 위해 다른 업체에서 경력을 쌓으며 이직을 준비 중이었던 30대 초반의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강남에 살고 외제차를 모는 동창들의 모습을 보는 기분이 썩 즐겁지만은 않아 그나마 연락을 하고 지내던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고 지낸 지 5년, 지낼 만한 집도 어렵사리 마련하고 급할 때 이용할 교통수단으로 작은 경차 한 대를 마련해두고 평소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 삶이 부족하다 생각하거나 제게 주어진 것들이 불만스럽지는 않았어요. 일을 하다 중간에 마시는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좋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주말이면 운동화를 신고 나가 동네 곳곳의 바람을 만끽하는 것이 좋았던 평범한 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몹시 평범했고 나쁜 것 없이 무난한 삶이라 생각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제게 건강함을 가지고 자랑하듯 떠들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했었는데 그만큼 잔병치레나 큰 사고 한 번 없이 건강했던 제게 어느 날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매우 경미한 사고였어요. 평범한 직장인에게 일주일 만에 찾아온 꿀맛 같은 휴일. 평소처럼 운동화를 신고 동네를 걷다가 어느 주차장 앞을 지나치게 되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백미러로 제 팔뚝을 톡 치고 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깜짝 놀란 저는 더 크게 다치기 전에 그 차를 서둘러 피해보려다가 그만 제 발에 접질려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져 버렸고 그 바람에 팔꿈치가 바닥에 갈려 흉측한 상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아프다거나 저를 치고 간 차에 대해 화가 났다고 하기보다는 멍청하게 깜짝 놀라며 그 자리에 쿵 하고 넘어져 버린 제 모습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꼭 오뚜기가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고 비슷한 속도로 차 문이 열리고 운전대를 잡으셨던 아주머니께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직접 부딪힌 저 자신조차도 어디를 부딪혔었는지 기억이 안 날 만큼 멀쩡했던 터라 제 눈은 오히려 백미러가 망가지지는 않았는지부터를 쫓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팔꿈치를 살피며 긴장한 목소리로 사과를 건네시던 아주머니의 놀라서 당황하시는 모습이 꼭 4년 전 처음으로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하신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놀라기야 했지만 저보다 더 놀란 사람은 아마 아주머니일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멀쩡히 괜찮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피가 많이 나요. 어쩜 좋아.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병원부터 가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뻘인 남자에게 두 손을 싹싹 빌며 사과를 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죄책감이 밀려들었어요. 정말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 저 괜찮아요. 백미러에 심하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놀라서 제가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정말 괜찮아요. 병원 갈 정도는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괜히 놀라 제 발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도리어 아주머니께서 많이 놀라신 건 아닌지 죄송해요. 저의 사과에 아주머니는 격하게 고개를 저으시며 결코 아니라고 피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병원에 가지를 않을 수가 있냐며 자꾸 미안하다는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죄송하고 창피해서 도로변에 있는 맨홀 뚜껑을 열고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나름 인생의 첫 교통사고인 만큼
사실 속으로는 심장이 숨가쁜 뜀박질을 하고 있었지만 말이에요. 걱정이 담긴 아주머니의 난리에 상처를 한 번 더 들여다보니 그제야 조금씩 팔꿈치가 따갑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겨우 이런 상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제 모습을 생각하니 민망함에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데려다 주시겠다고 병원부터 가자는 아주머니의 말씀을 계속 거절하자 아주머니는 다른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게 당장은 놀라서 고통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 한 곳이 아픈 게 느껴지거나 한다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연락을 달라고 연락처를 주시는 아주머니. 그렇게 낯선 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주머니에 꾸겨 넣고 아프면 꼭 전화를 드리겠다고 도리어 제가 아주머니를 역으로 달래드린 후 약국에 들러 간단히 치료를 하고 식사를 하기 위해 갈비탕집으로 향했습니다. 넘어져서 제법 피를 흘렸으니 철분을 보충해주자고 속으로 다짐하면서 테이블에 앉는 순간 방금 전에 그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며 제 자리로 다가오셨습니다. 같은 식당에서 다시 마주친 것이에요. 저희 운명인가 봐요. 또 마주쳤네요. 하고 실없는 농담을 건네자 아주머니께서 아예 핸드백을 가져와 제 앞자리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차라리 여기서라도 만나서 다행인지도 몰라요. 밥 먹다 보면 불편한 것이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밥은 내가 살게요.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시켜서 먹어요. 여기 점심 특선으로 불고기도 잘하는데 그것도 같이 먹어요. 아주머니께서는 말릴 틈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종업원에게 갈비탕 2개와 불고기 하나를 주문하셨습니다. 자주 오던 집이지만 한 번도 불고기를 먹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참에 먹어보니 잘 됐다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배가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제법 크게 백가죽을 뚫고 나왔습니다. 또다시 밀려드는 민망함에 애꿎은 물잔만 기울이는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아주머니의 핸드폰이 작게 울리더군요. 내내 울상이던 아주머니의 얼굴에 짧게 반가운 표정이 그려졌고 당장 전화를 받으려던 아주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느라 누군지 모를 그 반가운 전화를 받지도 못하고 계시는 듯 했습니다. 아주머니 전화 와요. 받으세요. 얼른 받으세요. 제 말에 잽싸게 통화 버튼을 눌러 핸드폰을 뺨에 가져다 대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꼭 햇님처럼 밝았습니다. 무슨 전화이기에 저렇게 행복해 하실까 했는데 응, 우리 딸 밥 먹었어? 그 흔한 여보세요 한 소절 없이 자연스럽게 내뱉는 첫마디에 모든 것이 수긍되었습니다. 자식의 전화를 반갑게 받는 어머니라는 존재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잠깐이나마 저희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내 전화를 받으실 때 이런 표정을 지으실까 하는 호기심 반 기대 반. 제가 잠깐 우리 어머니 생각을 하는 동안 아주머니의 통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약간 곤란하고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아주머니. 같이 먹자고? 지금? 엄마는 배 안 고파. 너 친구들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 엄마는 괜찮아. 왜? 친구들은 다 어디 가고? 그럼 너 혼자야? 아, 통화를 계속하시던 아주머니께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전해 들으신 건지 한 손으로 핸드폰 입구를 가로막은 채 속닥속닥 제게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미안한데 자기 딸이 이 근처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해서 그런데 혹시 이리로 불러서 같이 먹어도 되겠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짧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상관없다고요. 아주머니는 저의 대답에 아주 밝은 표정으로 통화를 마치셨고 이제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맛있는 음식만 나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다리던 갈비탕 메뉴가 먼저 테이블에 올려지고 소금간을 따로 해놓고 따끈한 국물 먼저 입으로 가져다 대는 순간 식당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걸 발견한 아주머니가 손을 들어 저희가 앉은 자리를 그 여자에게 알렸고 그 손을 발견한 여자가 활짝 웃으며 이곳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모습이 꼭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사뿐사뿐 느리게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갈비탕을 먹으려다 일어난 아주 놀랍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느리게 주변을 둘러보며 들어오지?
애써 첫눈에 반했다는 사실을 외면하며 연애를 하지 않은 지가 오래되어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환기했습니다. 그렇게 얼떨결에 합류해버린 여자까지 저희 테이블엔 총 3명의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좀 남기더라도 3가지 메뉴를 시키길 너무 잘했다며 아주머니께서 어색한 웃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셨고, 저는 그렇게 이어지는 식사자리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신경이 온통 아주머니의 따님에게로 가 있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린 저였지만, 그렇다고 그런 자리에서 대뜸 따님에게 관심을 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에라이 땡땡땡, 너가 외로움에 목이 말랐구나 하고 속으로 되뇌이며 마음을 떨쳐버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 아주머니와 대충 상처 위에 던져붙인 밴드 안에서 피딱지가 말라 팔을 접을 때마다 살갗이 당겨지는 기분에 괜히 더 민망해하던 그때의 어색한 공기가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영화 같았던 어느 햇살 좋은 날에 제 드라마는 서운하지만 제 머리 위 무지개 너머로 뭉게뭉게 잘도 잊혀져 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정도가 흘렀던 것 같아요. 그날 팔꿈치에 생겼던 상처는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아물었고, 그에 따라 그날의 기억도 흐릿해졌을 무렵입니다. 언제나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저의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우연이 계속된 것입니다. 쓰고 있던 밥솥이 며칠 전부터 먹통이 됐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하기에 보내질 준비를 하고 급한 대로 중고 밥솥이라도 하나 구해보려던 참으로 유명하다는 당근마켓 어플을 다운받았어요. 생각해보면 평소 중고 거래는 잘 하지도 않았던 제가 갑자기 중고 밥솥을 하나 사겠다고 그 어플을 다운받은 것부터가 우연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래를 할 동네 설정을 하고 밥솥을 검색했더니 몇 개 나오는 게 없어 그냥 가장 위에 있는 깨끗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채팅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현금을 준비해 나간 곳에서 사진 속 밥솥을 들고 멀뚱멀뚱 주위를 둘러보는 한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개월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해 함께 밥을 먹게 되었던 바로 그때 그 여자였습니다. 밥솥 판매하시는 분 맞느냐고 묻는 저의 얼굴을 확인한 여자 역시도 제 얼굴을 기억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들통날까 명치를 힘주어 움켜쥐고 뒤돌아 심호흡을 했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어색한 인사가 오고 가고 이렇게 다시 만난 우리의 운명이 필연 같다고 속으로 외치면서도 바보처럼 말 한마디를 더 걸어보지 못하고 밥솥과 현금만 주고받은 채 등을 돌려야 했습니다. 멀리 걸어가다 살며시 뒤를 돌아 그 여자가 서 있던 곳을 바라보았을 땐 이미 저만치 걸어가고 까만 점이 되어버린 그 여자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녀와 나누었던 채팅창에 뭐라도 보내볼까 무지하게 고민을 했지만 그녀의 입장에서 그런 저의 행동이 불쾌감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그냥 어플을 삭제해버리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참 소심하게 짝이 없는 남자였네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 저는 소심했던 그날의 제게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오랫동안 준비했던 회사에 드디어 대리 직급을 달고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출근을 하던 그날 그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첫 출근을 위해 자리를 배정받고 업무 시작 전 간단한 정비를 하기 위해 들른 탕비실. 탕비실에 있는 최신식 커피 머신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작동법이 익숙하지 않아 버벅거리고 있는데 다가와 알려준 사람이 그 여자였습니다. 깜짝 놀라던 그 여자의 얼굴이 아직도 선명한데 그 여자가 바라본 제 얼굴은 또 어땠을지 생각하면 조금 착잡하기도 합니다. 아마 뜨거운 가스불에 과하게 구워진 마른 오징어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놀라기도 잠시 여자와 제가 같은 회사 같은 층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소름 돋도록 반가웠어요. 저희는 서로 다른 부서였고 여자는 다른 팀의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곳에서 다시 만났다는 것에 대한 내적 반가움을 숨길 수가 없었던 저였어요. 목이 자주 마르다는 핑계로
탕비실을 자주 드나들며 그녀와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그런 저의 꿍꿍이를 몰랐겠지만 저만이 알고 있던 저의 큰 그림이었죠. 어떤 말을 건네어 볼지 속으로 수백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후 4시경 탕비실에서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녀와의 재회이지만 막상 눈앞에 마주하니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수백 번 연습했던 별것 아닌 소소한 대화는 흔적도 없이 머릿속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문제없이 무난했던 상황이 발칵 뒤집히고 맙니다. 결국 아무 말도 걸어보지 못하고 부끄러움에 서둘러 탕비실을 빠져나가려던 제가 그만 손에 들고 있는 머그컵을 그녀의 옷에 쏟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 대형 사고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지나갔더라면 더 나은 상황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못 거는 것도 한심한데 커피나 쏟고 있다니. 당황스러움과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는 여자의 얼굴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난 끝이다. 허겁지겁 그녀에게 티슈를 건넸어요. 하지만 급하게 블라우스에 묻은 커피를 닦아내 보아도 이미 물들어버린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저는 울상이 되어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어 서둘러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라도 괜찮으시면. 필요 없다고 됐다고 말하던 그녀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결국 한숨을 내쉬며 가디건을 받게 됩니다. 여자는 저를 한번 위아래로 째려보고는 탕비실 문을 나섰고 하루 종일 탕비실을 서성이며 그녀에게 말 한마디라도 더 붙여보려고 애를 썼던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리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보 같은 제 자신을 탓하고 또 탓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음 날부터는 아예 탕비실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사과라도 하고 싶어 탕비실로 걸어갔다가도 그날의 매서운 눈빛을 생각하면 다시 자리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 칸막이들 너머로 멀찌감치 보이는 그녀에게 속으로 사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흘려보냈을까요? 그녀에 대한 마음도 미안함도 차마 돌려받지 못한 가디건도 그렇게 흐르는 시간과 함께 떠나보내야만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인생의 대실패를 맛본 사람 마냥 여전히 침울한 저의 앞에 여자가 직접 모습을 나타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고된 일주일을 보내고 체력이 바닥났던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얼른 주말이 오기를 손꼽아 세어보며 금요일 하루만 더 출근을 하면 된다는 생각에 제법 발걸음이 가벼웠던 저녁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는데 회사 출입문 앞에 분홍색 종이 가방을 손에 쥐고 서 있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고장난 발걸음으로 뚜벅뚜벅 어색하게 걷는 제게 한 손을 들어 보이며 저만큼이나 어색한 인사를 건네던 그녀. 가까스로 바로 앞까지 다가간 제게 그녀가 종이 가방을 불쑥 내밀었습니다. 가디건 잘 입었어요. 저는 바보같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가방을 받아들었고 떨리는 손만큼이나 방정맞게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잔뜩 긴장을 한 탓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민망한 목소리가 튀어나가고 창피한 마음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기도 전에 그녀가 푹 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서 굳은 채 그녀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는 저에게 그녀는 말했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밥이라도 사시던가요. 너무 미안해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한데요. 탕비실도 일부러 이용 안 하시고 저 피하셨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밥? 밥 한 글자만이 제 귓가에 윙윙 맴돌았고 저는 그럴싸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손에 이끌린 건지 제가 이끄는 건지 모를 어딘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두루치기를 정말 맛있게 하는 어느 한식 식당이었습니다. 익숙한 듯 식당 사장님과 안부를 주고받고 이 자리가 제일 찬바람이 덜 든다며 안쪽 자리를 저에게 앉히던 그녀를 보며 저의 심장은 제발 좀 밖으로 꺼내달라는 듯 힘차게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 집 두루치기가 소주와 참 잘 어울린다며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반주를 곁들이게 된 저희는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즐겁고 따뜻한 분위기를 서로 주고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요약하자면 그날 그 자리에서 아주 행복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그간 굳어있던 두뇌가 갑자기 잘 돌아가기라도 하는지 준비했던 말을 대신에 마음속에 혼자 품고 있던 말이 새어나오고 말았죠. 저희 근데 좀 운명 같지 않아요? 그렇게 처음 만나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당근마켓으로 만나. 거기 밥솥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딱 민정 주임님이고 게다가 오랫동안 준비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우연이 계속되면 운명이라고도 하는데 안 그래요? 헉, 말을 다 뱉고 나니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건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속으로만 해야 할 생각은 그녀 앞에서 해대고 그녀 앞에서 해야 할 말은 속에 꼭꼭 담아두었으니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난데없는 운명론에 그녀가 기분이 상했을까?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지루한 운명론에도 별다른 말 없이 보통의 대화를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에 그녀를 다시 마주쳤어요. 가볍게 눈인사를 나누고 뒤돌아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식당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달려와 제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였어요. 대리님, 주말에 뭐 하세요? 상상 속에서나 들어본 말이 현실의 그녀 입을 통해 나오자 꼭 제 세상이 그대로 멈추어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뒷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얼굴이 처음 만났을 때처럼 느리게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였어요. 저도 하는 거 없는데 그럼 저희 영화나 보실래요? 제가 정말 보고 싶었던 영화거든요. 영화 보는 거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사실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었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주말에 뭐 하냐는 질문을 던지자마자 귓속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느라 아무 소리를 듣지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1분 1초가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고 그려놓은 꿈의 스토리 안에 제가 들어가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약속은 일요일 낮이었는데 저는 금요일 퇴근길부터 그날 입을 옷을 고민하고 고르기 바빴습니다.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저는, 아니, 저희 두 사람은 어설픈 첫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아닌 그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던지. 지금 이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길, 그녀도 나와 같은 마음이길, 그녀를 바래다 주는 길, 속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기나긴 기도를 깨고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어제 대리님이 저한테 우연히 계속되면 운명이라고 하기에 저도 궁금해졌어요. 우리가 진짜 운명인지.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멋이 없어 말도 제대로 못하는 바보 같은 남자였던 저를 어디가 좋아서 만나준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는 꽤 달콤한 사랑을 했어요. 그녀는 저를 입사하자마자 연애나 하는 직원으로 보이게 둘 수는 없다며 비밀 연애를 제안했지만 사무실 비밀 연애는 당사자들만 빼고 그 사무실의 복사기까지 다 알게 된다고 했던가요? 한 달도 채 넘기지 못하고 눈치 빠른 한 직원에 의해 몽땅 들통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는 의도한 적 없는 모두의 응원을 받으며 더 예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소문을 퍼뜨려준 그 직원에게 고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직 이 여자가 나의 여자친구라는 것조차도 너무 감격스러워서 실감이 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결혼이라니 그것 참 생각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는 일이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부모님 댁에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워낙 구면이기도 하고 평소에 자주 찾아뵈었던 터라 긴장이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무 긴장되는 탓에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 결국 차까지 내버려 두고 택시를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평소와는 달리 뭔가 정식 인사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저희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민정 씨를 제게 주십시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어떤 말을 해야 할 것만 같아 더욱더 긴장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제게 아내는 괜찮으니 평소처럼만 하면 된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달랬지만 평소처럼 웃으며 반겨주시던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저는 제주도 돌하르방보다 더 돌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사위가 긴장을 많이 했네. 왜 그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평소처럼 맛있게 밥 먹고 편하게 쉬다가 가면 되는 건데. 유서방, 안 잡아먹을 테니 긴장 풀어. 아이고, 식은땀 흘리는 것 좀 봐. 편히 앉아. 왜 무릎을 꿇고 그래? 그리고 장인어른과 장모님, 아내의 만류에도 끝내 다리를 고쳐 앉지 않고 돌덩어리처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아내를 박장대소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운명이 있다면 이런 것일까요? 저와 민정이를 운명처럼 만나게 해주신 장모님, 감사합니다. 어렵게 이어진 저희의 운명이 헛되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진지한 저의 말에 아내가 배꼽을 잡고 넘어간 것입니다. 아직도 운명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며, 엄마 아빠 우리 민혁 씨가 이렇게 로맨틱하다며, 이 귀여운 맛에 내가 홀딱 반했다며. 아내의 팔불출 같은 말이 내심 듣기 좋았던 저는 부끄러움에 귓바퀴가 빨갛게 물들었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는 딸을 대신하여 사위의 어설픈 고백에 장모님만이 눈물을 훔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고맙지. 우리 민정이를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이렇게 마음 다해 예쁘게 사랑해주는데 고마워 유서방. 그 말씀에 제대로 울컥한 저였지만 장인어른 앞에서 차마 눈물을 떨굴 수가 없어 그렁그렁 눈물이 고인 눈을 하고 빨개진 귀를 연신 꼬집어댔습니다. 결혼식장에서도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머금는 사람은 저였고 아내는 즐거운 날 왜 눈물을 흘리려 하냐며 저를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하면서도 하고 나서도 믿기지 않는 꿈만 같은 결혼식이 그렇게 끝이 났고 아내가 좋아하는 휴양지 나라에서 신혼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비로소 부부가 된 저희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 신혼여행이 끝나면 결혼식이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부가 된 몸과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찾아뵈니 기분이 참 이상했습니다. 꼭 제가 진짜 저희 부모님처럼 어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 저희 부모님께서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도 해외에서 뜨거운 태양 아래 수영하느라 검게 그을린 저희 두 사람을 한 번씩 따뜻하게 품에 안아주셨는데 그게 꼭 진짜 어른이 되었다는 어떤 인증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벅차 올랐습니다. 아내도 비슷한 마음을 느꼈는지 결혼식에서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던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린 민정양의 추억이 깃든 오래된 앨범 하나를 챙겨 작은 침대 위에 걸터앉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아내 몰래 장모님께서 어린 시절 사진을 한 장씩 꺼내어 보여주시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앨범을 펼쳐두고 아내의 일대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앨범의 첫째 장에는 아내의 돌사진이 커다랗게 끼워져 있었고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며 아내는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을 기억해보겠다며 낑낑거렸어요. 그런 아내의 모습이 귀엽게만 느껴지던 그 순간 사진과 사진 사이에 함께 끼워져 있던 어느 사진 한 장이 발등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린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 남자아이의 얼굴은 저를 그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진 속 남자아이의 얼굴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맨바닥에 힘없이 자빠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놀란 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자 덩달아 놀란 아내가 왜 그러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사진 속 남자아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여보, 얘 기억나? 글쎄, 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그래? 혹시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아내는 사진 속 남자아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얼굴로 다시 한번 아내를 향해 사진 속 남자아이를 가리켰어요. 이거 나야. 나 어릴 때 모습이야. 아내는 무슨 소리냐는 듯 황당해했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이게 정말 당신이냐며 신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우리 진짜 운명 맞나 보네. 작게 속삭이는 아내의 말을 끝으로 방문이 열리고 장모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과일 좀 들어.
장모님께서는 초록빛의 도자기 접시 위에 빨간 수박을 썰어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 장모님을 바라보는 아내의 두 눈망울이 호기심으로 반짝 빛났어요. 그리고 사진 속 남자아이가 저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장모님은 충격에 빠진 듯 한 손으로 입을 가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소란한 분위기에 궁금함을 참지 못한 장인어른까지 아내의 방에 모이고 나서야 놀라서 몇 번이고 사진 속 남자아이와 저를 번갈아 보기만 하시던 장모님의 이야기 보따리가 풀렸습니다. 민정이 7살 되던 해 어린이날이었을 거야. 민정아빠 출장 때문에 어린이날인데도 집에 못 오게 돼서 민정이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어린이날을 보내야 했지. 민정이한테 민정아, 너 어린이날에 뭐 하고 싶어? 민정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엄마가 들어줄게. 했더니 민정이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놀이동산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 아빠 없이 보내야 하는 걸 알게 되면 애가 얼마나 실망을 할까 걱정해 잠도 편히 못 잤어. 아니나 다를까. 어린이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아빠가 보이질 않으니 민정이가 풀이 죽더라고. 힘없이 처진 애를 들쳐업고 놀이동산으로 향했어. 손에 풍선도 쥐어주고 머리띠도 사주고 사탕까지 사 먹였는데도 자꾸 입구 쪽만 바라보더라. 아빠는 일하느라 못 온다고 말을 했는데도 늦게라도 아빠가 올 거라고 믿었던 모양인가 봐. 장모님께서는 그때 감정이 떠오르는지 휴지를 뜯어 눈가를 훔치며 뒷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장인어른은 오시질 않고 어린이날이라 방방 곳곳에 어린이들이 모인 놀이동산에는 기구를 하나 타려면 줄이 무지하게 길었었다며 다른 아이들은 빨리 타고 싶다고 울고 부치는데 아내만 얌전하게 서 있는 것이 한편으로 풀이 죽어 있는 게 좋기도 했었다고 웃어 보이는 장모님. 그런데 그때 내 손을 잡고 있던 민정이가 그 손을 쭉 잡아당기더니 대열에서 이탈을 해버리는 거야. 30분을 꼬박 기다린 줄이었는데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지. 민정아, 화장실 가고 싶어? 묻는데 대답은 하지 않고 나를 어디로 자꾸 끌고 가더라. 그런 행동은 처음 보이는 거라 많이 당황했었어. 오늘 참 힘든 하루구만 생각하며 민정이의 손에 끌려간 곳에 유서방, 자네가 눈물 뻔벅을 하고 쭈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정신없이 살피고 있었던 거야. 장모님의 이야기에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도대체 우린 얼마나 어릴 때부터 운명의 실로 연결되어 있었던 걸까? 신기해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장난스럽게 물어오는 아내의 목소리 뒤로 그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어른들의 팔과 다리, 손에 쥐고 있다 놓쳐버려 하늘 높이 날아가 버린 파란색 풍선. 무서워서 엉엉 소리도 나오지 않아 눈물만 주룩주룩 흘렸던 그날, 제가 7살이던 해입니다. 그날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맞이해 대가족이 모여 여행을 하던 날이었어요. 어린이날에는 꼭 놀이동산을 가고 싶다는 사촌 형 누나들의 말대로 저희 식구들은 그 많은 숫자가 짝을 지어 놀이동산을 누비며 돌아다녔었습니다. 오래 걷는 것이 힘드셨던 할머니께서는 고모와 함께 벤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셨고 저희 식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솜사탕이며 헬륨 풍선, 핫도그 줄을 서서 군것질거리들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날이었고 그중 가장 작은 키였던 저는 어머니의 손을 놓는 순간 바쁘게 움직이는 다른 어른들의 다리에 휩쓸려 저 먼 곳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모와 함께 다른 곳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면서부터 일어났어요. 전화를 받고 놀란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저를 사촌들 사이에 놀도록 내버려 두고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아마 그 사이에 저를 내버려 두고 가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촌들 틈에 잘 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때 마침 요란한 음악 소리와 함께 커다란 캐릭터 옷을 입은 사람들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고 사촌 형과 누나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함께 계셨던 삼촌과 숙모들도 형과 누나의 뒤를 따라 그 대열에 합류하셨고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빨리 멈추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주변을 다급하게 둘러보았을 땐 이미 모두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때 눈물보다 더 먼저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할머니가 계셨던 곳을 아니까 그곳에 제가 직접 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할머니가 계셨던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7살의 저에게 놀이동산은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곳이었고 끝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고 비슷한 곳에 혼자 서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장모님과 어린 민정이었던 거예요. 왕방울 같은 머리를 따아올린 여자아이와 함께 제게 다정하게 물어오시던 젊은 아주머니. 엄마는 어디 갔어? 아빠는 왜 혼자 울고 있니? 안내 방송을 해달라고 직원에게 부탁하고 자꾸 도시락을 먹어야 하니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무서운 여자아이와 함께 김밥을 나눠 먹었었습니다. 마음은 김밥이고 뭐고 엉엉 울면서 엄마만 부르짖고 싶었는데 억지로 입을 열고 젓가락을 쑤셔 넣는 아이의 힘은 당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 입 베어문 김밥은 왜 또 그렇게 맛이 있던지.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에 잠시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아이라는 것도 잊은 채 그 여자아이가 시키는 대로 소꿉놀이를 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나니 소꿉놀이에 흥미가 떨어진 듯 사진이나 찍자라고 터프하게 말하던 여자아이가 지금의 제 아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그날의 이야기를 장모님과 함께 풀어내고 나니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할 단어가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저와 눈이 마주친 장모님께서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걸 본 아내도 덩달아 웃기 시작했어요. 장인어른이 두툼한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저희는 동시에 말했습니다. 우린 7살 때부터 운명이었다 라고 동시에 말을 한 아내와 저 사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저는 장모님의 손을 꼭 붙잡고 늦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내와 저의 운명은 전부 장모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장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어지고 멋진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처가댁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기 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항상 그때를 떠올리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눈물을 흘리셔서 사춘기 때 이후로는 더 이상 그날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은 어머니께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참 귀중한 인연이다, 아들아. 어떻게 이런 인연이. 너 그때 잃어버렸다는 말 듣고 엄마 아빠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게 지금 훨씬 더 좋은 복이 되어 돌아왔구나.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보다. 감사해서 이걸 다 어떻게 갚니? 민정이한테 잘해라. 민정이가 그때 널 그렇게 알아보고 발견한 덕분에 너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야. 알았지? 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제가 통화를 하는 사이 곤히 잠들어버린 아내를 보고 있으니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가 좋은 사람인 것은 장모님의 성품을 닮아 그런 것이었어요. 저도 장모님처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부모가 되어 저의 아이를 아내처럼 좋은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저부터 참된 어른이 되어야 할 텐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큽니다. 어렵게 돌고 돌아 제게 온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평생토록 아끼고 사랑하며 웃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루는 장모님께 좋은 사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하고 싶은 것 있으시면 다 해드리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사위 되는 방법이 따로 있을 리가 있나? 내 딸이 선택한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인데 이미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좋은 인연이고 좋은 사람인데 뭐하러 좋은 사위가 되는 방법까지 고민을 해. 유서방, 우리한테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 그저 우리 민정이하고 크게 싸우지 않고 알콩달콩 서로를 생각하며 예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유서방, 우리는 말이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두 사람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최고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금 잡은 두 손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로 평생을 사는 것.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것이 그거 말고 뭐가 더 있겠어. 그러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 우리 생각은 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장모님의 말씀에 가슴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지금 잡은 두 손을 꼭 붙잡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제가 꿈꾸고 아내가 꿈꾸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부부들이 미래를 약속하며 기도하고 바라는 점 아닐까요? 처음 아내가 제 여자친구가 되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여자친구인 게 믿기지 않았던 밤들이 많았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에 혼자서 이불을 펄럭이며 생각에 잠겼던 날들. 이제는 부부가 되어 이 사람이 나의 아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밤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 어떻게 우리의 인연이 닿을 수 있었던 건지 생각할수록 참 신기합니다. 겁도 많고 눈물도 많았던 제게 다가와 주었던 아내와 그 아내가 쏙 빼닮은 훌륭하신 장모님. 이제는 운명이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만들어지는 것인 것 같아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줘서 어려운 발걸음으로 내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선택했던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연이 있었고 어떤 운명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인생 선배님들이 계신다면 그 인연을 지키며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도 배우고 싶어요. 오늘은 꼭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운명과 인연에 대해서 말입니다. 겁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소심한 남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도 모르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어떠한 운명의 실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를 일 아닐까요? 그럼 그 인연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